지금 걷고 계신가요? 아니면 잠깐 쉬고 계신가요?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 길인가요? 여러분이 내딛는 그 발걸음 소리에 맞춰 오늘 저는 아주 오래전 시간이 멈춰버린 한 장소로 여러분을 안내하려 합니다. 재개발 지구에 먼지 쌓인 골목,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지도에서도 지워진 그 낡은 다락방으로. 여러분은 혹시 이런 골목을 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서울 어딘가 혹은 지방 소도시 어딘가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골목들 말이에요. 양쪽에 낡은 담벼락이 바짝 붙어있고 여름이면 잡초가 담을 넘어 자라고 겨울이면 얼어붙은 배수관에서 물이 새어 바닥이 항상 미끄러운 그런 골목. 주민들은 다 떠나가고 빈집들에는 철거 예고문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신연스러운 골목. 저는 얼마 전 오래된 지인에게 연락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작업을 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고 했죠. 목소리에 뭔가 묘한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흥분인지 당혹감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그 묘한 감정이 전화기 너머로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그가 발견한 건 다락방 구석, 낡은 목재 더미 아래 깔린 채로 뽀얀 먼지를 온몸에 뒤집어 쓰고 있는 물건 하나였습니다. 두꺼운 쇠사슬로 칭칭 감겨 있고 커다란 자물쇠가 굳게 채워진 낡은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오래된 유품 정도로 여겼다고 합니다. 철거 현장에서 오래된 물건이 나오는 건 드문 일이 아니니까요. 예전에도 낡은 혼수 이불이라든가 30년 된 가게 브라든가 심지어 구한말 엽전이 나온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같이 있던 마을 어르신 한 분이 그 가방을 보더니 얼굴빛이 대번에 어두워졌습니다. 삽을 들고 일하던 손을 멈추고 가방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지독한 악마 놈의 가방을 왜 건드려? 당장 갖다 버려.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멈칫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온화한 편이었던 어르신이 그렇게 단호하게 거의 혐오에 가까운 표정으로 말하는 걸 처음 봤기 때문이었죠. 그 주인의 이름은 김씨.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는 평생 남의 눈에서 피눈물을 쏟게 했다는 악덕 사채업자였습니다. 이 마을에서 20년 가까이 살며 사채업을 해온 그는 불과 몇 년 전 홀로 쓸쓸하게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가족도 없이 문상객도 없이 아는 사람이 신고를 해서야 발견됐을 정도였다고요.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이 가방을 품에서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발견 당시 침대 머리맡에 이 가방이 놓여 있었고 손이 그 위에 얹혀 있었다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조용히 귀띔해줬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길래 사람들은 이토록 몸서리치는 걸까요? 그리고 그는 무엇을 그토록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걸까요? 가방에 채워진 자물쇠를 볼트커터로 절단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30년 세월 동안 녹이 슬고 굳어버린 자물쇠는 쉽게 열리지 않았거든요. 마치 이 비밀을 끝까지 지키려는 것처럼 그 단단한 쇠는 마지막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물쇠가 끊어졌습니다. 지퍼가 열리는 순간 우리 눈앞에 펼쳐진 건 수억 원의 현금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것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처음 눈에 들어온 건 전혀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1996년의 신문 한 장, 오후 3시 25분에 멈춰버린 시계, 그리고 진흙이 잔뜩 묻은 어린아이의 작은 운동화 한 짝. 세상은 그를 악마라 불렀지만 이 낡은 가방은 이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깁니다. 한 남자의 평생이 담겨 있으니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오늘 목표로 한 걷기 운동이 끝날 때쯤에야 이 가방의 마지막 비밀이 밝혀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약속하죠. 이 이야기가 끝날 때 여러분은 우리가 믿어왔던 선과 악의 기준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계속 걸으시죠.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가방 속에서 처음 꺼낸 건 신문이었습니다. 1996년 7월 14일 자. 벌써 30년이 다 됐군요. 신문지는 심하게 누렇게 바른 채로 어딘가 습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종이 가장자리는 부서질 듯 바스러졌고 곳곳에 갈색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 손에 꼭 쥐고 있었던 것처럼 구겨진 흔적이 여러 겹 남아 있었고요. 신문을 펼치는데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30년 된 종이를 잘못 다루면 그대로 찢어질 수 있으니까요. 조심조심 펼치자 1996년 7월의 세상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당시 신문 일면에는 올림픽 관련 기사와 경제 기사들이 가득했고 사회면에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 평범해 보이는 신문 사회면 구석 아주 작은 광고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누군가 빨간 펜으로 굵게 동그라미를 치고 그 위에 커다랗게 X자를 그어놓은 광고. 글씨도 아닌 것이 표식이라고 하기에도 뭔가 이상한 그 빨간 자국은 보는 사람을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종 신고. 이복순 당시 24세. 키 160cm 단발머리. 마지막 목격 장소시 동 대성가구 공장 인근. 이 여성을 목격하신 분은 연락 주십시오. 그 아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6자리 국번이었습니다. 1996년의 전화번호였으니까요. 이복순. 그 이름 석자 위에 왜 X를 그었을까요? 찾았다는 표시였을까요? 아니면 포기했다는 표시였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의미였을까요? 처음에는 그 해석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광고 옆 같은 지면에는 조그맣게 기사 하나가 더 실려 있었습니다. 대성가구 공장 화재, 사망자 3명, 부상자 11명. 당국 원인 조사 중. 그리고 그 기사에 역시 빨간 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몇몇 단어에는 동그라미까지 쳐져 있었습니다. 이 두 기사가 연결된다는 걸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끝에 사채업자 김씨가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건 이 가방에 품고 있는 더 깊은 이야기였으니까요. 다음으로 꺼낸 건 낡은 회중시계였습니다.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크기의 오래된 은색 회중시계. 한때는 꽤 비싼 물건이었을 겁니다. 정교하게 조각된 은색 케이스의 뒷면에는 꽃 문양이 새겨져 있었는데 한쪽 면이 심하게 긁혀 있었습니다. 체인은 중간에서 끊어진 채로 시계와 함께 가방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시계 케이스를 열자 먼지가 탁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바늘은 멈춰 있었습니다. 정확히 3시 25분. 긴 바늘은 5를 가리키고 짧은 바늘은 3을 가리킨 채 수십 년 전 그 순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건전지가 다른 게 아닐까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 시계는 태엽 방식이었습니다. 건전지가 필요 없는 기계식 시계. 태엽을 감지 않으면 멈추는 방식이죠. 그렇다면 왜 하필 3시 25분에 멈춰 있는 걸까요? 시계 뒷면을 들여다보니 유리 케이스가 안쪽에서 금이가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거죠. 그것도 꽤 강하게. 금이 간 방향을 보면 무언가 단단한 것에 정면으로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수소문에서 알아낸 바에 따르면 1996년 대성가구 공장 화재가 신고된 시각이 3시 27분이었습니다. 불이 붙기 시작한 건 더 빠르겠죠. 그리고 그 시계 바늘이 멈춘 시각은 3시 25분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방 안에서 발견된 것들이 전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서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가방의 내부 포켓 깊숙한 곳에서 꺼낸 건 낡은 가죽 표지의 장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악마의 명부라고 불렀다던 그것. 표지에는 아무런 글씨도 없었습니다. 그냥 검은 가죽 표지.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는 열어봐야만 알 수 있었죠. 수십 명의 이름, 날짜, 금액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자율, 담보 목록, 연락처. 처음 몇 장만 보면 정말로 섬뜩합니다. 누군가의 집문서, 누군가의 논한 필지, 누군가의 인감도장까지. 이 장부가 세상에 알려졌다면 수십 가족의 가슴을 다시 후벼 팠을 기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부를 중반쯤 넘기자 뭔가 이상한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각 이름 옆 금액들 위에 빨간 글씨로 더 씌워진 두 단어. 변제 완료. 영원. 한 명만이 아닙니다. 2명, 3명, 10명, 25명. 날짜를 보니 대부분 그가 죽기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채무를 탕감시켜준 것입니다. 수십 명을. 그것도 이자는커녕 원금조차 받지 않고요.
어떤 경우에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그냥 지워져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 두 단어와 함께.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도 처음엔 헷갈렸습니다. 악덕 사채업자가 죽기 전에 양심이 찔려서 채무를 다 탕감해줬나?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였을까요? 그런데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평생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가 태어나 자란 곳, 그가 처음으로 세상의 잔인함을 배운 그 장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세상의 잔인함을 배운 그 장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잠시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김 씨의 고향은 강원도 어느 탄광 마을이었습니다. 1960년대 강원도 탄광 마을이 어떤 곳인지 요즘 세대는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기는 했지만 자주 끊겼고 수도는 공동 우물을 썼습니다. 겨울이면 영하 20도 아래로 뚝 떨어지는 날이 허다했지만 얇은 판잣집 벽으로는 그 추위를 막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탄광이 돌아가는 한 먹고 사는 건 어떻게든 됐으니까요. 아버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들고 갱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면서 아이들 학비를 텄습니다. 김 씨는 세 남매 중 맏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빠르고 손재주가 좋았다고 합니다. 동네 어른들은 저 아이는 크면 뭔가 될 것이라고 했다는데 그 무언가가 그토록 기구한 방식으로 실현될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12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탄광 갱내 사고로 두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됩니다. 갱도 붕괴 사고였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안전장비라고는 거의 없던 시절이었고 채탄 실적이 곧 월급이었던 시절이었으니 광부들은 무리해서라도 더 깊이 들어갔으니까요. 아버지는 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다리를 잃은 사람이 탄광 마을에서 살아간다는 건 그건 살아있는 것과는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사고를 낸 탄광회사는 치료비 명목으로 쥐꼬리만 한 돈을 줬고 그마저도 당장 빚쟁이들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빚쟁이들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때다 싶었는지 더 독하게 굴었습니다. 어린 김 씨는 그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몸을 다친 아버지가 방 안에 누워있는데 빚쟁이들이 집에 들이닥쳐 가재도구를 드러내는 걸, 팝상을 드러내고 장롱을 드러내고 심지어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온 작은 경대까지 드러냈습니다.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빌어도 코웃음 치며 신발장까지 들고 나가던 그 남자들의 얼굴을, 그 얼굴들을 김 씨는 평생 잊지 못했다고 그의 편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부터 김 씨의 가슴 속에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자리를 잡았다고 그의 편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이 아닌 세상이 원망스러워진다는 것을, 그리고 빚쟁이처럼 약한 사람의 피를 빠는 자들을 향한 증오. 아이러니하죠. 그 빚쟁이를 증오했던 아이가 자라서 바로 그 빚쟁이가 됩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아이러니라는 단어를 거두어들이게 됩니다. 15살에 서울로 올라온 김 씨는 구로공단 인근의 작은 공장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1970년대 초반 서울은 온 나라에서 올라온 젊은 노동자들로 북적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낮에는 기계 부품을 조이고 밤에는 야학에 다니며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새벽 2, 3시에 잠들고 6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몇 년 동안 이어갔습니다. 그 시절의 공장 생활은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라는 개념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시절이었고 임금 체불도 부당 해고도 참아야 하는 게 당연시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다쳐도 산재 처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었고 조금이라도 불만을 표시하면 다음날 짐을 싸야 했습니다. 김 씨는 공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온 젊은 여공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손가락이 부러져도 병원 한 번 제대로 못 가는 남자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쉬거나 임금 인상을 요구하거나 아프다고 하면 해고되는 모습도 숱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그가 깊이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이 씨라는 노동자였습니다. 나이는 김 씨보다 10살쯤 많았고
고향에 어린 자식 셋이 있었으며 아내가 아파서 병원비가 밀려 있었죠. 이 씨는 어느 달 월급날 며칠 전에 사채를 썼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라서. 아주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몇십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는데 당시 사채 이자는 한 달에 230%가 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씨는 월급이 나오면 바로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달 월급날 공장이 폐업합니다. 갑작스럽게 월급도 못 받고 퇴직금도 없이 그냥 하루아침에 사장이 문을 잠가버린 겁니다. 사전 통보도 없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출근했더니 공장 문이 굳게 잠겨 있었고 전날까지만 해도 멀쩡히 돌아가던 기계들 앞에 서서 서로 얼굴만 바라봐야 했습니다. 이 씨는 결국 사채업자에게 집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냐고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짐작만 했을 뿐이었죠. 김 씨는 그날 이후로 결심합니다. 언젠가 자신이 힘을 가지게 되면 이 씨처럼 당하는 사람을 만들지 않겠다고. 그리고 만약 자신의 힘으로 그럴 수 있다면 악마가 되는 것도 두렵지 않다고. 그 결심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죠. 25이 된 김 씨는 공장을 그만두고 작은 포장마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온갖 장사를 했습니다. 포장마차, 철물점 납품, 부동산 중개 아르바이트.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배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숫자를 보는 눈이 있었고 사람을 읽는 눈도 있었습니다.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그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담보대출을 내주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서류를 위조하거나 심신이 약한 노인들을 속이거나 재난 상황을 이용해 헐값에 담보를 사들이는 자들. 그들의 방식을 그는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며 기억해뒀습니다. 그리고 그 자들 중 한 명이 바로 훗날 대성가구 공장을 세우게 되는 박 사장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1996년의 그 여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뜨거운 중심 불이 붙은 그 공장 안으로. 1990년대 중반 수도권 외곽에는 중소규모 가구 공장들이 우후죽순 들어섰습니다. 경제 성장의 열기가 절정에 달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파트 건설 붐이 일었고 가구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작은 자본으로 시작한 공장들이 순식간에 규모를 키웠고 그 이면에서는 안전 불감증과 노동자 착취도 같이 자랐습니다. 대성 가구도 그중 하나였는데 규모는 작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수십 명에 달했고 외형적으로는 꽤 번듯한 회사처럼 보였습니다. 지역 신문에 광고도 내고 상공회의소 행사에도 얼굴을 비추는 그런 회사였죠. 하지만 그 안은 달랐습니다.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었고 그마저도 몇 달씩 밀리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올라온 젊은 여성 노동자들은 기숙사라는 이름의 컨테이너 숙소에 살면서 사실상 사업장을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외출도 자유롭지 않았고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라 가족과 연락하려면 공중전화를 찾아야 했는데 그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공장주 박 사장은 겉으로는 지역 상공인 모임의 회장을 맡을 만큼 활발하게 사회적 활동을 했습니다. 지역 행사에 기부도 하고 언론에도 가끔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불법 하도급, 세금 탈루, 그리고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별도의 비자금 계좌로 빼돌리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공장을 짓기 훨씬 전부터 이런 방식으로 돈을 모아온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1980년대 부동산 투기, 개를 이용한 사기, 취약계층 대상 고금리 사채, 박 사장의 재산 형성에는 온갖 불법이 얽혀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박 사장의 재정 흐름을 추적해온 그는 박 사장의 숨겨진 비자금 계좌 목록과 부동산 은닉 목록을 이미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건드릴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당시의 수사 역량과 법적 제도로는 교묘하게 숨겨진 이런 비자금을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김 씨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직접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 1996년 7월 14일 오후 3시가 막 지났을 무렵
대성 가구 공장 2층 도색 작업실에서 원인 불명의 불길이 치솟습니다. 도색용 신나와 레커통들이 가득 쌓여있던 작업실은 삽시간의 불길에 휩싸였고 불은 옆 작업실로 그리고 계단으로 번졌습니다. 불길의 속도가 빨랐던 건 공장 내부에 방화벽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무시된 안전 규정들이 이 순간 한꺼번에 그 대가를 치른 겁니다. 문제는 피상구였습니다. 공장 2층 피상구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공장주 박 사장이 노동자들의 무단 외출을 막기 위해 피상구에 자물쇠를 채워놓은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겹으로. 누군가 도구 없이는 절대 열 수 없도록. 법이 금지하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노동자들이 도망갈까봐. 그날 2층에 있던 노동자 중 3명이 숨지고 11명이 크고 작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3명은 피상구 쪽으로 몰렸다가 잠긴 문 앞에서 연기에 질식됐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 사장은 화재 다음날 아침 자취를 감춥니다. 보상은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돌아간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박 사장은 이미 국외로 도피했고 그가 가진 재산도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차명 계좌에 숨겨놓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해외로 빼돌린 돈들은 당시 수사 역량으로는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화재 피해자 가족들이 남겨진 건 빚과 병원비와 가족을 잃은 슬픔뿐이었습니다. 화재 이후 며칠 지나서 마을에 낯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김 씨였습니다. 그는 피해자 가족들을 찾아다니며 담보를 내세워 급전을 빌려줬습니다. 장례 비용, 치료비,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높은 이자와 담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집문서, 토지 서류, 심지어 폐물까지 담보로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재앙이 일어난 틈을 타서 약한 사람들을 공략하는 악덕 사채업자. 그 인간은 피도 눈물도 없어. 참으로 지독한 놈이다. 그 말들이 맞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보자면 김 씨의 눈빛은 차가웠고 말은 냉정했으며 한번 정한 조건은 절대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자가 밀리면 독촉했고 담보를 들먹였습니다. 하지만 가방 속 서류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담보로 잡은 집들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채도 말이죠. 높은 이자로 불어났던 채무들은 죽기 전 조용히 다 탕감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 깊숙한 이중 바닥에 숨겨진 서류들은 도망친 박 사장의 비자금 장부였습니다. 김 씨는 사채업자로 위장해 박 사장의 비자금 흐름에 접근했던 겁니다. 같은 업계의 사람으로 때로는 공범처럼 행동하면서 그는 박 사장이 숨겨둔 돈의 실마리를 하나씩 잡아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욕먹으면서도 악마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는 오직 그 돈을 되찾아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스스로 악마의 탈을 썼던 것이죠. 박 사장이 빼돌린 돈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명의 차명 계좌, 페이퍼 컴퍼니, 해외 부동산까지 연결된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김 씨는 수년간 이것을 추적했습니다. 전문 회계사를 고용하지도 법률가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 낡은 장부 한 권에 모든 것을 기록하면서 20년 넘는 시간 동안 혼자서 그 일을 해온 겁니다. 때로는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습니다. 추적이 끊기고 돈의 흔적이 사라지는 순간들, 몇 년치의 노력이 허사가 되는 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제 알게 됩니다. 가방 속 가장 깊은 곳에 있던 마지막 물건, 진흙 묻은 작은 운동화. 그것이 모든 것의 답이었습니다. 사부 이복순 씨의 이야기 가방 속 운동화의 주인. 이복순 씨는 경상도 시골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지퍼가 열리는 순간 우리 눈앞에 펼쳐진 건 수억 원의 현금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그 마을은 지금도 지도 위에는 존재하겠지만 이미 오래전에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노인들만 남아있는 그런 마을이었을 겁니다. 1970년대 한국 농촌의 풍경, 여러분도 어느 정도 상상이 되시죠? 이복순 씨는 위로 오빠 둘, 그리고 그녀 밑으로 막내 남동생 하나.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그녀는 중학교를 마치자마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24살이 되던 해까지 그녀는 봉제 공장, 식품 공장을 거쳐 대성 가구 공장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성실했습니다. 또 조용하고 남에게 피해주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성격이었다고 함께 일했던 노동자들은 기억합니다. 쉬는 시간에도 혼자 도시락을 먹으며 편지를 쓰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낙이었다고 합니다. 고향에 있는 막내 동생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 동생의 이름은 이민우. 이복순 씨가 서울로 올라올 때 이민우는 2살배기 아기였습니다. 편지를 쓸 줄도 읽을 줄도 몰랐던 시절부터 이복순 씨는 편지를 보냈고 민우가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민우도 누나에게 답장을 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누나, 나 오늘 달리기에서 1등 했어요. 누나, 어린이날에 서울 와도 돼요? 누나, 나 커서 누나 데리러 갈게요. 이복순 씨는 그 편지들을 모두 모아뒀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녀의 유품을 정리한 오빠들이 발견한 작은 종이 봉투 안에 가득 담겨 있었다고요. 1996년 7월 14일 화재가 났을 때 이복순 씨는 1층 작업실에 있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해지자 동료들은 바깥으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복순 씨는 반대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기숙사 쪽으로. 그날 막내 동생 민우가 불쑥 공장으로 찾아와 있었습니다. 누나가 보고 싶다고 방학에 혼자 버스를 타고 올라온 거였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이복순 씨는 깜짝 놀랐겠죠. 반갑고 또 걱정되고. 동생을 당장 돌려보낼 수도 없어서 오늘 하루 쉬게 해주겠다며 기숙사에 재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다시 작업실로 돌아왔습니다. 불이 난 건 그로부터 2시간 뒤였습니다. 그녀는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민우를 데리러.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녀가 민우의 손을 잡고 기숙사에서 나오는 걸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계단까지는 무사히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2층 복도에서 무너지는 천장 때문에 2사람이 갈라졌다고 합니다. 민우는 누군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이복순 씨는 끝내 나오지 못했습니다. 가방 속 진흙 묻은 운동화는 민우의 것이었습니다. 민우가 구조될 때 혼란 속에서 한 짝을 잃어버렸고 그 운동화 한 짝이 화재 현장 수습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불에 그을리지는 않았지만 진흙과 먼지가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김 씨가 그것을 가지게 된 연유는 그가 바로 그날 화재 현장에서 민우를 업고 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당시 어떤 이유로 대성 가구 공장 인근에 있었습니다. 박 사장의 동향을 살피러 온 것이었죠. 그리고 불이 나자 그는 연기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으니까요. 그는 민우를 업고 뛰어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복순 씨를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이미 늦었었습니다. 그는 민우가 다시 가족들에게 인계되는 걸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한쪽 발에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낯선 어른들 손에 이끌려가는 걸. 그리고 그 자리에 남겨진 운동화 한 짝을 그는 조용히 주워 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 씨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결정됩니다. 그는 민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복순 씨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복순 씨와 어떤 관계가 있고 아는 사이도 아닌 생판남이었습니다. 그 죄책감이 평생 그를 따라다녔고 그것이 그를 20년 넘는 끈질긴 추적의 길로 이끈 진짜 동력이었습니다. 가방 가장 구석, 소중하게 비닐에 쌓인 편지 한 장. 김 씨의 거친 필체로 가득 채워진 그 편지의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에게. 나의 평생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1996년 7월 14일 한 아이를 업고 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누나를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현장에서 이복순 씨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연기 속에서 동생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그 목소리는 지금도 자다가 귀에 들릴 만큼 선명합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분의 목까지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 사장이 빼돌린 돈은 제가 20년에 걸쳐 추적해 회수한 것입니다. 그 돈은 당신들의 것입니다. 화재 피해자 가족들의 그리고 이복순 씨가 벌어서 고향으로 보내려 했던 그 몫의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되찾아왔습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20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악인이라 불렸습니다. 그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나쁜 인간이 나쁜 인간을 추적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방법이었습니다. 선한 척하며 이 일을 했다면 오히려 위선이었겠죠. 이 가방을 발견하는 분께 부탁드립니다. 안에 있는 현금을 당시 피해자 가족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명단은 장부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민호 씨를 찾을 수 있다면 이 운동화 한 짝을 꼭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누나가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고. 저는 이 편지를 처음 읽었을 때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고 가방 속에서 꺼낸 물건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창밖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새가 울었습니다. 그 한참의 침묵이 어쩌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긴 문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가방을 닫으며 우리 모두는 숙연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걸음은 이제 어디쯤 와 있나요? 어쩌면 어느새 목적지에 가까워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이야기에 빠져들어서 평소보다 훨씬 더 걸어온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오늘 걸음은 조금 특별한 걸음이 됐길 바랍니다. 그가 남긴 현금은 지난달 이름 없는 기부금의 형태로 당시 화재 피해자 가족들에게 모두 전달되었습니다. 30년 만에 주인을 찾아간 셈이죠. 받아든 가족들 중에는 30년 전 그 돈 때문에 김 씨를 얼마나 증오했는지를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미워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의 돈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30년 뒤에야 알게 된 셈이니까요. 이민우 씨도 찾았습니다. 지금은 충청도 어느 소도시에서 작은 목공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누나가 그날 화재에서 돌아오지 못한 것을 평생의 짐으로 안고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업고 나온 낯선 어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해서 오랫동안 그게 마음에 걸렸다고도 했습니다. 그에게 운동화 한 짝이 전달됐을 때 그는 한참 동안 그것을 가슴에 안고 있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무슨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안고만 있었다고요. 8살 아이의 운동화를 40살이 된 남자가 가슴에 안고 서 있는 그 장면을 저는 들어서만 알 뿐이지만 보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우리가 발견한 이 가방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평생을 바친 사죄였고 세상의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묵묵히 지켜낸 숭고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이름 석자 뒤에 사채업자, 악덕, 악마라는 말이 따라붙는 삶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더 쉬운 길이 있었을 텐데,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방을 닫으려 합니다. 혹시 우리 곁에도 우리가 악마라고 오해하며 지나쳤던 수많은 김씨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의 무게를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사는 건 아닐까요? 누군가를 단 하나의 면으로만 판단했던 기억이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계속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선한 사람이 꼭 선하게 보이는 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악한 사람이라 불리면서도 끝까지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있다는 것. 세상이 붙여준 이름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하기 전에 그 사람의 가방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세상은 조금 더 나은 곳이 되지 않을까요? 김 씨는 이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유언도 없었고 비석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는 여전히 악덕 사채업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는 그걸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까지 이름 없이 그래도 된다고. 그냥 가방만 제대로 전달되면 된다고. 그가 남긴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혼자 견뎌낸 오해와 증오와 죄책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지켜낸 말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오늘의 긴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발걸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걸으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또 걷고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집으로 향하시죠.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